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지금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전현직 원내대표도 만나시고 뭐 근데 첫 일성으로 일단은 당내 통합 물론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른바 비명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합의 횡보인지 또 일각에서는 왈가왈부 안 한다는 것이 총선 때 혹은 그 공천 과정에서 뭐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안 준다는 말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게 딱 정해진 워딩이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오시기 전에도 네. 구밀복검할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합 얘기하시죠. 당연히. 네. 아니 속으로야 인간이니까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이거 당연히 언짢은 감정이 있으면 네. 그거 하겠지만 지금 당대표로서는 굳이 그럴 의미가 없거든요.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좋게 그냥 통합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청래 최고라든지 서원석 최고 같은 경우는 징계할 수도 있다. 근데 네. 이분들 인터뷰 내용 다 들어보면 명분도 없어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해당 행위가 무슨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참 진부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부결 호소를 하신 거예요. 페이스북, SNS에 올려서.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내에서 그다음에 당론을 정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거 어겼으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건데 그거에 당론도 대한 거 자유투표였고.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행위로 규정을 지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고 계속 당대표는 복귀하자마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그럼요. 건가요? 정청래, 서운석 최고위원은 네.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표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최근에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뭐 저는 진짜 일부라고 생각해요. 예. 대다수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의원 뭐 이원욱 의원 뭐 사무실 찾아가서 뭐 왜 이재명 대표 사진이 없냐. 제가 어디 가봐도 예. 대표 사진은 없었던 것 국회의원 같은데. 지역구 사무실 뭐 혹은 지역위원장실에 네, 뭐 저 예. 대표 사진 걸어놓은 데가 있나요? 요새는 대통령 사진도 잘 안 걸어놔요. 걸어놓으셨나요? 우리 순천갑 당협위원회는 윤석열 걸려 대통령 있습니까? 사진- 아니요, 저는 사진은 받아는 놓긴 했는데 걸어놓진 않아요. 무슨 사진을 주시나요?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그거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맨날 뭐만 하면은 북한 되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북한스럽잖아요. 그거 네. 사진 걸어놓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겁니다. 예. 하여튼 뭐 민주-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여기 그냥 민주당에서도 뭐 가보면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 역대 대통령 사진이 다 대통령,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대표 사진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걸었다고 왜 그러냐. 그다음에 무슨 현수막을 걸어서 무슨 총알 하나가 있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예.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위해서 하시는 것일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걸 보고 속으로 흐뭇해 하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의 통합적인 행보를 가져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셔야 한다고 보여요. 그리고 정청래 최고라든지 서원석 최고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셔야죠. 그런 말씀하지 말아라. 왜 내 뜻이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저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네. 그리고 극성 지지층들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특히 극성 지지층들의 어떤 요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예전엔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예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건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좀 보다가 네. 예, 그냥 언론에서 야 이재명 대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뒤늦게 나와서 한 마디씩 하시죠. 그러면 그런 심정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굳이 내가 왜 말리지? 나를 어.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은요. 예.
내 지지 세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진짜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전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않습니다. 설령 바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보통은 바르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은 굳이 찬물 안 끼얹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네. 내 지지층이 열정이 있고 막 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막 후원도 많이 하고 내가 어디 가기만 해도 구름대처럼 오고 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좀 컴다운 하십시오. 음.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열정이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 지지층에서는 아니 우리는 저 정치인이 좋아서 저 정치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의 폐예요. 음. 근데 정말 좋은 정치인은 팬덤에 대해서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되게 뒤늦게 매우 약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개딸들 문자 폭탄도 한창 심할 때는 그냥 있다가 좀 지나서 페이스북에서 아니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맙시다. 예. 자 보십시오. 아까 현수 막 진짜 충격적이죠. 예. 뭐 거의 뭐 총알 하나 막 그 충격적이잖아요. 이원욱 의원 사무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당대표 사진 걸렸는지 보겠다. 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징계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징계하면 지지층의 열정이 사그라드니까 예.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들 아까 징계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안 하죠. 왜냐하면 수박 감별사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값 배드값 전략이 되게 좋아요. 모두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찍으면 그분이 경선에서 자동으로 탈락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나 뭐 성수 최고위원은 왜 좋냐? 본인들도 그 와중에 감별사 자격증을 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죠. 권력을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국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네. 하면서 내가 보니 너는 해당 행위를 했고 너는 수박이야. 네. 그리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너는 수박이 아니니 안심하거라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달아주고. 여기는 이 의원은 수박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고 이 국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박 감별사의 권한을 얻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제가 실제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요? 본인한테 어떤 의원들 거기에 수박으로 찍힌 의원들이 자기 페이스북 와서 정청래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 의원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이 말 꼭 댓글 하나 써달라고. 예. 그럼 그거 가서 써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게 싫다면 굉장히 세게 얘기해야 돼요. 예. 세게 얘기해야 되고 아까 징계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당내에서 수박 감별사 노릇하면서 자기 정치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징계하겠다. 예. 그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음.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쳐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민주당에 가는 방향도 그렇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이제 우리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를 계속해서 호남 지역 몫으로 받아왔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지도부가 그냥 본인들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으로 예. 그냥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저는 인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네. 평가는 어차피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뭐 저도 이 얘기 뭐 여러분들하고도 네. 많이 해봤는데 네. 그래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배려도 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굳이 비명계에서도 여기 그냥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서 괜히 눈총 받으면서 최고위 회의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도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힘 똑같은 거예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면, 아니 이준석 대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주면 덥석 잡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걸 그냥 구색 맞추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명에 대해서 우리 친명이 아니라 비명계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아니 정치인이 배려받는 직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친명으로 가는 게 더 예.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당무를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예. 보여요. 예. 그래야 나중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꼭 굳이 뭐 이렇게 구색 맞추기 할 필요 있나요? 거의 뭐 국민의힘 혁신이만큼이나 최고위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시나.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짚어내자면 제가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정치를 보고
전남 광주의 민주당 정치를 보면서 진짜 똑같구나. 예.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데칼코마니 같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는 앞으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끊임없이 배출할 거다. 하지만 왜냐하면 당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예, 됐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 광주 전남의 정치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광주 전남이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를 잡냐 못 잡냐를 아, 가지고 맞아요. 걱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배출하는 지역이 네. 돼야죠. 똑같은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왜 당대표가 안 나오냐. 홍준표 시장 정도 빼고는 대구 경북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엄밀히 따지면 수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대구 경북이 키워낸 정치인이 아니에요. 고향만 대구일 뿐이지. 그럼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자 몸조심하고 그냥 공천권 눈치 보고 지역 조직 관리만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최고위원을 안 시키면 큰일 나겠다. 내지는 이 사람 당대표 해야 되겠다라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명직 최고 호남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불이 안 붙는 게 당장 생각해봐도 누구 시키면 좋을까? 잘 안 떠오르는 네. 거예요. 그게 지금 광주 전남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이나 뭐 제 입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천하람이 같은 사람들이 네. 좀 지역에서 오히려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상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제용 의원 같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좀 뭐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세균 대표가 원래 전북에서 지역구 의원 하시다가 종로로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더 커지신 거거든요. 예. 그냥 장재원 의원 아직 안 갔죠. 하태경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곧 아. 가실 거라고. 자꾸 계속 이미- 보내려고 하시네. 예,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장재원 의원 뭐 서울로 보내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이미 예.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면 그때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서 자기가 크면 그때부터는 중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 대표급의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당 보면 지금 전남, 광주 다 초선 재선에 예. 뭐 송갑석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어찌 보면 그나마 알려진 게 송갑석 의원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송갑석 의원이 수도권으로 가서 어디 간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니까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성을 해야 되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포지션이 너무 작아졌어요. 진짜 천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동감하는 게 진짜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뿌리인데 뿌리가 너무 약해졌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여야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또 대통령까지 한 3자 회동을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과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신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 3자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꼭 3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경선 때 경쟁했지만 같은 급은 아닌데 왜 자꾸 1대1로 만나자고 하냐. 안 하겠다. 그런 거고 저는 그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여야 대통령 3자도 아니고 정의당 대표도 부르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냥 원내 정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이런 거 예. 종종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지금 그 순방 마치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뭐 대통령실 아직 컨펌 안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니까 서무시장 가고 예. 지금 TK 민심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흔들린다고 하니 그거 잡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TK 민심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TK는요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겠죠. 광주 전남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고. 이기기를 바라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를 잡으면 되냐면 수도권 민심을 잡으면 TK 민심은 따라와요. 우리 팀 잘한다. 수도권에서도 인정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세구나라고 하면 TK에서는 바로 박수 쳐줍니다. 예. 그걸 모르고 이제 와서 내가 TK 민심 잡아야지 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지 하면은 TK에서 바로 아니 무슨 포 만나는 일이냐. 예. 이거를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면담 이런 거 좀 미루고 아니 원내 정당 대표들이랑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협치가 좀 부족했지만 협치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TK도 진정이 돼요.
이렇게 가야지 저는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전략들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대통령 하시겠네요. 예, 만나시겠네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반대로. 현 대통령을 반대로 만나실 것 같다고. 자, 그 우리 저희 설주환 변호사님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번 외교는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수주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MOU예요. 그렇죠. 뭐, 예. 예. MOU가 너무 많아요. 아, 아니 그리고 가서 우리 주고 왔잖아요. 우리가 수주한 것도 있지만은 예. 그 지금 대기업 뭐 다 오너들 갔죠, 다 총수들. 갔잖아요. 예. 총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얼마나 또 투자를 하고 오셨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벌써 세계에서 소문났나? 대통령 국빈 방문 해주면 뭐 많이 주고 가더라. 이거 미국 국빈 방문 때부터 뭔가 소문이 났는지 다 국빈 방문 해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퍼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누구 지금 퍼줄 상황이 아닌데 예.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더 큰 일거리를 잡기 위한 선행 투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 거점을 중동으로 옮기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가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 돌아올지 이런 거 봐야 되지만 어쨌든 MOU가 많으면 뭐 성사될 가능성이나 뭐 규모는 커지는 거니까 예.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 빈살만이랑 뭐 같이 막 이렇게 다니시고 운전, 근데 이제 드라이브 문제가 멋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 어떤 이광수 경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원래 사우디가 토요타에 그걸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토요타가 거부한 이유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사우디에다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브랜드가 토요타예요. 예. 현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현지 공장의 지분도 현대가 30%, 사우디가 70%를 가져가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음. 지금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시기라고 저는 보여요. 러시아 공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거의 그냥 강제로 팔리다시피 예. 진짜 다 손해보고 팔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다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중동 시장에 발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동 시장에서는 현대가 그렇게 많이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물론 투자를 안 한 것보단 낫지만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근데 해봐야 뭐 되지 않나 저희가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예. 후발 투자가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한 10년, 20년만 시기를 돌려보면 일본 일색이었어요. 진짜 그랬죠. 일본차 토요타 일색이었어요. 그냥, 근데 저희도 현지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 하고 또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는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입 뭐 내지는 어떤 매출 다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 시장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요즘 현대차가 뭘 해도 워낙 잘하니까 예.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여당 대표 패널 맞습니다. 가끔씩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당 대표 패널 그럼요, 맞으시고요. 예. 당연하죠. 자, 다음 이야기로 이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수요일이었나요? 25일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천하람 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설주환 변호사도 조금 그쪽과의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예, 지금도 저희 패널로도 출연을 했었고 예, 같이 호흡도 방송을 맞춰봤고. 일주일에 2번씩 고정으로 같이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들었었고 뭐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도 저는 미리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규 대표의 탈당이 새로운 신당 창당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거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일각 언론에서는 대부분이 이게 뭐 이준석 신당의 뭐 선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뭐 협의는 했다고 저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탈당하겠다. 왜냐면 본인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직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A상 내가 이렇게 탈당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기는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 신인규 대표가 구상하는 정치는 어떠한 누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이라는 어떠한 정치 셀럽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노선을 걷기 위해서 지금 자강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의가 넘칩니다. 진짜 예. 넘치고
생각보다 이렇게 진짜 천천히 진짜 이렇게 음.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탈당하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창당 작업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스스로 혼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응원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정말 이러한 정치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이른바 지금 이제 이목이 딱 쏠리고 있거든요. 여당과의 신당. 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 너무 지금 과열이 너무 빨리 됐어요. 과열이.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이준석 두 분 다 한 12월 정도를 생각 기준점으로 예. 생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두 분 생각은 간단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방향성이 좀 더 중도 확장적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인기를 좀 더 보태서 노원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받는 형태의 정당이 되면 오히려 응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정답지를 유출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당정 관계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가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제 생각에 공동적으로 12월까지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 가능하면 이 당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예.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 길을 찾겠다라는 음. 얘기들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니까 뭐 의원 한 번 더 이런 게 아니라 좀 올바른 방향성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지금 바로 내일 모레 신당하겠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론조사도 너무 막 나오고 예. 뭐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저는 신당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당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근데 상황이지만 벌써 막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네, 이게 약간 예. 김이 빠지거든요. 올해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상의도 했고 아, 그러네. 이준석 대표랑도 제가 상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좀 만류했었어요. 왜 왜? 만류하셨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좀 고쳐 써보자. 지금 음. 우리가 지난번 대선 지선 이기고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기는 정당,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확장되는 정당을 경험해 본 게 고작 1년 남짓 지났어요. 예. 그 얘기는 다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같은 생각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준석, 유승민 두 분 다 신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예. 현재는 가능하면 국민의힘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권 진영에서는 지금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만드셨고 또 만들 예정이시고 이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은 조국 신당입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이 최근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주셨고 이게 가능성 아니 조국 교수의 요즘 워딩을 보면 예. 바로 드러나잖아요. 예. 본인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치인이 아니면 그런 예. 워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물론 좋지 않은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 1심 재판을 받으실 때는 상당히 이런 언급 굉장히 조심하셨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대놓고 하시거든요. 이건 1심 이제 재판 결과가 좀 그렇죠. 정치로 더 내밀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본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딸에 굉장히 대한 기소.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 명예가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조국 교수의 어떤 워딩, 행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연히 100% 된다. 100%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1심 판결. 예, 뭐 그렇다 예. 손 치더라도 대법원까지 또 시간이 남아 있고요. 내년 예. 총선 전에는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뭐 끌고 가보겠다.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지지층이 많으시죠. 분명히 있죠. 예,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문재인 친문. 친문 세력 네. 이 저는 아마 결합이 돼 가지고 하지 않으실까 예.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문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일 테니까요. 이런 친문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새로운 신당이 조국 전 장관이든 어떤 구심점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못해야지 마땅한데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조국 장관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거 가지고 막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이제 아끼는 그런 분들이 분들은 계시죠. 그렇지만 예.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의 범죄 사실이나 조국 장관의 범죄 사실이나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민 씨의 혐의도 부인하면서 막 싸우지 않을까 약간 아닌 걱정했는데 예.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조민 씨는 또 혐의를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범죄 혐의도 많고 또 조민 씨도 자기 잘못을 법정에서 인정해 놓고 음. 또 정치의 영역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막 뒤섞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리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또 아마 조국 전 장관을 희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인물들을 또 박아 넣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얹자면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죠? 지지층이 비슷한데 예. 친문의 적자 타이틀은 오히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가져갈 가져가 거라고 버리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이 조금 달라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친문 핵심이었던 게 아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아니면 그 정부 수립 이전에 호남 홀대론의 영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서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합된 관계거든요. 예. 그럼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양쪽 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호남에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은 예.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조국 장관을 위시로 하는 친문 세력에 대해서 더 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저는 근데 전망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가상적이긴 하지만은 그게 신당에 나왔을 때 호남을 예를 들어서 40대의 젊은 사람들로 공천을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민주당 표가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오히려 여권발 신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이 출연을 했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빠져요. 국민의힘 표보다는. 어디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꼭 지역이 호남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젊은 보수층들 예. 특히 20대 2030 세대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층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호남 보수를 공략한다는 의미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공천을 하게 된다면 저는 무시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더 보입니다. 예. 일단 그거는 일단 신당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민주당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 예. 제가 왜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보다 지금 친문 신당이라고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수박이라고 찍혀 있는 특히 그 중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예. 김종민 의원도 김종민 계시고 의원도 이영찬 계시고, 의원도 이영찬 계시고. 의원도 계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개딸들의 영향 때문에 경선 해봤자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친문신당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이낙연 전 대표보다 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멤버들이랑 훨씬 친해요. 예. 그러면 친문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새를 불릴 수 있는 구조예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이낙연 전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동의하셨던 분들로 풀이 한정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친문정당이라는 게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비명계랑 결합하면은 의외의 어떤 파워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이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하고 싶으시지 않더라도 예. 본인이 같이 일했던 수석 뭐 장관 장관. 출신들이 예. 다 찾아와 가지고 문 대통령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우리가 원래 주주인데 이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예, 계세요. 예, 예. 그런 사이제 모습으로. 출신들이 계신가? 사이제라고 지금 예. 새로 얼마 전에 만든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몇 분들이 만약 진짜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신다면 예.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아,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의중을 싣고 계시는구나. 예. 뜻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짧게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21대 국감, 21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이제 TV로 보시고, 뭐 네. 유튜브로 보시고, 기사로 보셨을 텐데, 이 국정감사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뭐 싸우기만 하고, 정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국민들이 이게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라고 권력을 준 건데, 매번 이렇게 피로감만 주는 국정감사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하시면.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주요 일간지나 뭐 밤 9시 뉴스에 안 나왔던 얘기들을 국감에서 터뜨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터뜨리는 걸로 주목을 받는 거는 거의 어려운 환경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어떤 현상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국감 스타가 언제 나오느냐면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 할 때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타시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당 의원이 그 장관들 불러다 놓고 내가 아무리 여당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야당 의원도 아니 나도 야당이지만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이런 건 솔직히 잘못됐었던 거 맞는데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타시오의 고백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래도 국민들이 뭐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든지.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스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네타시오인데 그걸 할 만한 용기도 없어져 있고 그거 하면 또 지지층들이 테러하니까 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언론 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거죠. 예.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특검 4국조 이른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라고 그 전에 국정감사 하기 전에 했었는데 많이 활용하거나 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뭐 9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있음으로써 좀 예. 이슈가 거의 이슈가 거의 다 몰입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매몰돼 버렸는데 저는 이번 국감 끝나고 11월 달에 조금 예산안을 앞두고 예산안도 점검을 하면서 조금 1특검 4국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